자, 2022 개정교육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육과정이 바로 2022 개정교육과정입니다. 교육과정의 뭐 역사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나중에 짚어줄 일이 있겠지만, 이 2022라고 붙는 것, 이거 자체가 꽤 의미가 있는 일이에요. 자, 실과교육과정에서 정보교육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 개정교육과정이라고 한다면은 2022년에 개정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변천을 살펴보다 보면 이 명칭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조금 더 잘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일단 우리나라는 교육과정 자체가 교육과정 뭔지 알죠? 교육과정이라 하면 이제 교육을 하는 모든 코스를 의미하기도 하고 그 내용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가르칠 건가, 그것을 왜 가르치느냐, 어떻게 가르칠 건가에 대한 것들을 모두 표현하고 있는 것이 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육 전문가가 된다, 교육 전문가라고 한다면, 자,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나요? 라고 했을 때, 이러한 교육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신만의 교육 과정을 결국엔 가져야 하고요. 어, 그러니까 무슨 교과서라든지 학습지가 있어요. PPT가 있어요.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만의 교육 과정을 가지고 있어요. 라고 설명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게 교육과정이고요.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아마 교육과정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배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교육과정의 변천을 중심으로 해서 정보교육, 그리고 우리 초등에서는 그 실과교육을 중심으로 해서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21세기의 문명인이 아니죠. 문맹입니다. 문맹인. 우리가 문맹인이라고 한다면은 그렇죠. 글을 모르는 사람을 문맹이라고 부르죠. 하지만 우리나라의 문맹률은 아주 낮습니다. 그러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낮아지고 있는 추세예요. 이게 바로 문맹인인데, 이제 21세기의 문맹이라고 한다면 단순히 글을 모른다, 글을 읽고 쓸 수 없다,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미래학진 엘빈 토플러는 이렇게 말했어요. 자, 엘빈 토플러라고 하면은 그 제3의 물결. 지금 워낙 또 이제 뭐 4차 산업혁명 시대 뭐 이런 말도 있고 해서 제3의 물결이라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제3의 물결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인류사의 발전 과정을 물결, 웨이브라는 의미를 몇 번의 커다란 물결이 일었다. 라고 표현해서 많은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또 이후에 변화, 지금의 정보화 사회에 대해서 예측했던 굉장히 유명한 미래학자입니다. 자, 이 엘빈 토플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자, 21세기 문맹인은 읽고 쓸 줄 모르는 사람이 아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말하는 그 문맹인이죠. 그죠? 글 못 쓰고 못 읽는. 그러니까 3R이라고 했던 그 기본적인 소양이 없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배운 것을 잊고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없는 사람이다. 그렇죠.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없는 사람이 문맹인이다라는 거죠. 어, 여기에서 말하는 부분은 새로운 것을 배운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매우 미래는 빠르게 변화할 거고 그 빠른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사람이 문맹이 아니다. 지성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한편, 기존에 우리가 이야기해 왔던 전통적인 문맹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기존에 우리가 문맹이라고 한다면 글을 읽고 쓰는 것, 뭐 단순히 그것을 의미하기도 했지만 왜 읽고 쓰느냐라는 본질을 생각해 보면 읽고 쓴다는 것은 새로운 정보를 취득하는 거죠. 새로운 것들이 안 되더라도 기존에 있던 정보더라도 정보를 취득하고 표현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이
배워야 할 지식, 우리가 취득하고 표현해야 할 지식이라는 것이 21세기에는 훨씬 빠르게 변화한다는 거죠. 새로운 것이 툭툭툭툭 튀어나와서 우리가 그걸 다시 한번 익혀야 될 필요성들이 끊임없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막 10대 때 배웠던 그러한 지식들을 평생 그냥 써먹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이제는 내가 과거에 배웠던 지식만 가지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뭐 단편적으로 제가 여러 가지 예를 들지만, 요즘에 AI의 변화를 살펴보면 매우 속도가 빠르죠. 어, 처음에는 뭐 연단이었어요. 뭐 매년 새로운 게 나온다. 라고 했었는데, 챗GPT가 나오고 4년 정도의 시간, 3년 정도 시간이 흘렀네요. 지금에 오니까 경쟁이 더욱더 가속화돼서 뭐 새로운 인공지능이 세 달 단위, 또 이제는 뭐 한 달 단위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패러다임이 바뀌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이제 피곤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배운 것을 새롭게 익히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바로 문제가 발생합니다. 뭐냐? 교육이라는 것은, 특히 공교육이라는 것은 우리가 선대의 지식을 물려주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것들이 계속 이렇게 튀어나온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우리의 교육 과정은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요? 그게 2022 개정 교육 과정에서 고민하고 있는 가장 큰 부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도 한번 설명을 했는데요. 우리 공교육의 가치란 것은 너무너무나 높다고 말을 했어요. 그죠? 어, 우리 사회가 어쩔 수 없이 이 교육이라는 것이 그런 계층을 물려주는 수단이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자꾸 좋은 학군을 찾아서 간다든지 하는 노력들을 하겠죠. 이 정보교육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 가정에서 사용하는 언어, 인종, 학생 또는 부모의 이민 여부 등이 ICT 능력, 그러니까 즉 정보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정 환경에서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낮은 학습자들은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은 학습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ICT 효능감을 가진다. 나는 잘 못해. 라는 생각을 가진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완해 줄 수 있으려면 결국 교육을 통해서, 공교육을 통해서 사회적 간극을 극복해야 하고 이것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은 교육의 역할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 영상은 그냥 재미로 제가 넣어 놓은 거고요. 25년 전 아이들의 상상한 미래 컴퓨터 세상입니다. 지금과 얼마나 비슷한지 한번 여러분들이, 요거는 지금 영상을 그대로 녹화하기에는 끊길 것 같아서 제가 따로 첨부해 놓을 테니까 재미로 한번 보세요. 많이 다르지, 실현된 것도 있을 테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을 겁니다. 자, 이제 교육과정에 대해서 좀 살펴볼 겁니다. 이 표도 잠깐 봤었죠. 하지만 제가 그 의미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았는데,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국내 정보교육 정책 주요 변화 및 쟁점이라는 장표입니다. 자, 요거는 살펴보면요. 2차 1, 3차, 4차, 5차, 6차, 뭐 7차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는 2007, 2009 뭐 이런 교육 과정들의 이름이 적혀 있어요. 자, 이렇게 변화하게 된 원인을 한번 설명해 줄게요. 자, 여기에서 살펴보면요. 우리나라 교육 과정, 2차 교육 과정이 1963년부터 해서 만들어져 있는 것처럼 보여요. 1차가 있었겠죠. 기존은 1차라고 잡았고요. 당시에는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수립되어 있었어요. 자, 역사적으로 봅시다. 현대사 한번 봅시다. 63년도면은 어떤 대통령? 대통령이 누굴까요?
네, 맞아요. 네,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 가면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역사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지만 일단 경제개발 분야에서는 엄청난 성과를 이룬 분이죠. 그거는 절대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이 모든 국가의 역량이 경제개발이라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어요. 뭐 키워드로 따지자면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라든지, 뭐 그러한 키워드, 정말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경제 개발에 맞추어져 있었고요.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교육도요, 이런 몇 개년 개발 계획처럼 단위를 잡고요. 1차, 2차, 3차, 4차, 5차, 이러한 물들을 붙입니다. 그리고 6차, 7차, 이렇게 바뀌면서 교육 과정을 만들어 나가요.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약간의 비판점들이 제기가 됩니다. 자, 이렇게 7차, 8차 가다 보면 자, 우리나라 역사가 유구한 역사가 계속된다면 뭐 한 100차, 1000차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어야 하느냐라는 한 가지 그 네이밍의 문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 교육 과정이란 것이 바뀔 때마다 너무 교육이 확확 바뀌는 거예요. 기존 것을 전수한다기보다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확 바꾸려는 뭔가 개혁적인 느낌을 많이 주었던 겁니다. 교육에서는 우리가, 본질적으로 저는 쭉 살아보니까 교육이라는 게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뭐 정치적으로 보수적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지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막 전체를 바뀌고 막 흔들리고 이러한 느낌을 주니까 이런 몇 차, 몇 차 이런 용어보다는 시기도 정하지 말고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때에 개정하는 형식으로 해서 교육과정을 수립하자라는 의견이 모아집니다. 그래서 개정이라는 말을 붙이게 되고요. 이걸 개정하게 된 연도를 붙여서 2007년도에 개정된 건 2007 개정 교육과정, 그 다음 2009년도에 개정된 것은 2009 개정 교육과정. 여긴 2년이죠, 그죠? 2년 만에 개정 교육과정이 나왔어요. 7차와 2007 사이에는 한 10년 정도의 갭이 있는데, 그죠? 한 10년 정도의 갭이 있는데, 2009에서 2007에서 2009 갈 때는 2년 정도밖에 없죠. 어, 이렇게 필요할 때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또 2015 개정 교육 과정이에요. 그죠? 2015. 그리고 우리가 제목에서 살펴봤듯이 현재는 2022 개정 교육 과정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제 개정 교육 과정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거, 이름이 붙었다는 거, 이제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게 됐고요. 자,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제 내용을 살펴보면요. 얘는 이 개정 교육 과정 중에서도요. 바로 이 정보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을 또 떼서 제가 가지고 온 겁니다. 정보 교육이라고 한다면, 이걸 어떤 교육으로 불러야 되느냐라는 것은 교육 과정에 이미 정해져 있어요. 정보 교육이라고 되어 있고, 이 정보 교육이라는 것은 교과서도 있습니다. 중학교 때 여러분들 아마 배웠을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2015 개정 교육 과정을 적용받았던 세대고, 2015 개정 교육 과정에서는 중학교 단계에서 정보 교과를 필수로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억이 나든 안 나든 배웠을 겁니다. 그리고 고등학교에서는 선택하는 과목들도 있었을 테고요. 자,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자, 2차 교육 과정에서는요, 전기 계산기 교육, 전자 계산기 교육 계획 수립. 야, 전자 계산기. 지금 뭐 컴퓨터에서 프로그램 하나 딱 열면 되는 그 전자 계산기. 네, 그거 맞고요. 네, 그거 맞습니다. 그걸 어떻게 잘 사용할 수 있을까? 라는 것도 교육 과정에 있었고, 직업 교육의 일환으로서 정보 교육이 시작됩니다. 자, 직업 교육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라는 말은 어떤 직업에서 필요했을까요? 어떤 직업에서 필요했을까요?
전자계산. 뭐 우리가 전자계산 여러 가지 이야기했지만 뭐 은행이라든지 아니면 군대에서도 필요했을 테고요. 그런 딱 특정 직종에 모두가 계산을 잘 할 필요 없었고 계산기를 잘 다룰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당시에는 특정한 직업 교육을 위해서 사용되었다는 점. 자, 73년부터 이루어진 3차 교육 과정에서는요, 보통 교육으로서 정보 교육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기술 과목을 통해서 보통 교육으로 배우게 되었고요. 특정 직업이 아니라, 고등학교 정도 나오면은 계산기 다룰 수 있어야지 라는 느낌으로 배웠던 거예요. 자, 근데 재밌는 점은 뭐냐면, 기술 교과. 여러분 때는 그러지 않았겠지만, 저 때도 그랬어요. 저 때도. 제가 어렸을 때도 남자들은 기술을 배우고, 여자들은 가정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남자 학교 같은 경우에 기술 교과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여자 학교 같은 경우에는 가정 교과를 많이 선택을 했죠. 그런 시대였어요. 네. 그래서 남학생을 대상으로 이런 것들을 보통 교육으로 가르칩니다. 자, 4차 교육과정에서는요, 4차 교육과정, 87년 헌법, 역사적인 이 87년 헌법이 제정되기 직전이네요. 직업교육을 위한 실업계열 고등학교에서, 실업계열, 지금의 특성화 고등학교를 의미해요. 옛날에는 실업계 고등학교라고 했거든요. 뭐 상고, 농고, 공고, 종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중에서 정보 처리과를 신설하고 프로그래밍, 자료 처리 등 전문적인 정보 교육을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조금 더 직업 교육 측면에서 다루게 된다는 점이에요. 자, 5차 교육 과정이 오면요. 5차 교육 과정이 오면 학교 컴퓨터 교육 강화 방안을 수립합니다. 참, 그래도 우리나라가 빨랐죠? 학교 컴퓨터 교육 지원 및 추진 계획을 수립을 하고요. 초중등 학교 모든 학교급에서 정보 교육을 시작합니다. 이게 참 역사적인 거죠. 학교급에서 정보 교육을 시작하고요. 고등학교에서 독립 선택 과목 편성 및 운영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뭐 어떤 거 배웠냐면요. 초등학교에선 그런 순서도 같은 것도 배웠어요. 순서도. 그런 것들도 배우기도 하고, 컴퓨터라는 것을 이제 학교에 한두 대 정도 볼 수 있게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또 92년부터는 교육 정보화 촉진 시행 계획 수립이 되어서 중학교 독립 선택 과정으로서 컴퓨터라는 게 편성되고 운영이 됩니다. 이야, 대단하죠? 이 시기에는 초등학교에서도 프로그래밍을 가르쳤어요. 어, 놀랍겠지만 지금보다 약간 어려운 수준입니다. 저도 배웠는데 GW 베이직 뭐 이런 텍스트 코딩으로 배웠어요, 옛날에. 왜냐면 그거밖에 없었으니까요. GUI 환경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지금처럼 뭐 윈도우에 이렇게 마우스를 움직이면서 그렇게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으로 좀 배웠습니다. 어려웠죠. 매우 많이 어려웠어요. 자, 이제 7차 교육 과정입니다. 7차 교육 과정은요, 뭔가 확 바뀌죠. 많이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자, 이때 교육계는 어마어마한 변화의 시기를 거칩니다. 여러분들이 딱 보면 알겠지만, 네. 이 7차 교육 과정에서는요, 보세요. 교원 정보 활용 능력 활성화 계획이라는 게 수립되면서 학교에 컴퓨터라는 게 막 들어오게 되고요. 지금은 교육 정보화에서 우리 다루고 있는 나이스라는 게 있는데, 이 나이스 이전 세대에 사용했던 프로그램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에 대한 그런 업무들, 학교에서 하는 업무들을 전산으로 통합하자. 그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학교 정보 소양 인증제, 그다음 ICT 교육 강화 계획을 또 수립을 합니다. 2000년도에 21세기답죠. 밀레니엄이 되면서 이런 ICT 교육 강화 계획도 수립하고요. 초중등 학교에서 정보통신 기술 교육 운영 지침도 제공되고요. 그다음에 이러닝이라고 하는 분야가 등장합니다. 이러닝. 대단하죠. 이러닝이라는 거. 지금도 가끔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현재는 뭐 거의 이러닝이란 말은 안 쓰죠.
그다음 놀랍게도 디지털 교과서 상용화 추진 계획이 2007년도에 수립이 됩니다. 네, 놀랍죠? 자, 요 시기는요, 사실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시기라고 했잖아요. 정부가 완전히 바뀌던 시기였어요. 우리 사회에서, 현대사에서 여러 가지 격변의 시기가 있겠지만, 저는 한국전쟁 다음으로, 굉장히 전 국민적으로 위기를 몰고 오고 타격을 준 하나의 사건이라고 한다면은 IMF 경제 위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시기를 딱 겪었던 물론 어떻게 어릴 때 겪었지만 저희 부모님들이 많이 겪으셨지만 그러한 시기를 지나면서 정부도 바뀌었고요. 뭔가 세상도 대변혁, 산업적으로도 변혁의 시기를 거쳐요. 그러면서 이때 학교에도 나이스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시스템들도 들어오고요. 그러면서 이제 교과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이 교과서도 도입이 됩니다. 디지털 교과서라는 게. 근데 이때 말하는 디지털 교과서라는 건 지금 말하는 수준의 디지털 교과서가 아니고요. 지금으로 치면 PDF, 그죠? PDF 같은 것들로 제공된다라는 정도의 CD 들어가니까 이제 CD에 교과서가 담긴다라는 개념 정도였어요. 자, 그러면서 동시에 변화의 쟁점을 살펴보면 교사 ICT 소양 및 활용 능력, 그리고 고등학교 독립선택 교과 편성 및 운영, ICT 소양 교육이라는 말도 등장하고요. ICT 활용 능력 중심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대한 국가 단위 학교 정보 및 정보교육 지원 정책, 이 이러닝 컨텐츠, 에듀넷, 사이버 가정학습 등 활용이 권고된다라고 있어요. 에듀넷이라는 사이트는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있고요. 많이 쓰진 않아요. 많이 쓰진 않고 그리고 이러닝이란 말은 진짜 거의 안 쓰이지만 ICT라는 말은 여전히 조금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용어는 알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걸 좀 종합해 보면 7차 교육 과정에서는 ICT 소양 및 활용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당시에 이루어졌던 것들은 이제 그런 프로그래밍을 하고 실제적으로 컴퓨터를 가지고 뭔가 내가 생산해내는 것들은 직업적인 영역이었고 대신 ICT라는 것이 소양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소양이란 게 뭐냐면 누구나 할 수 있어야 되는 아까 리터러시 설명했었죠. 읽고 쓰고 셈하는 것처럼 ICT 리터러시라는 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의미였어요. 그렇다면 ICT를 내가 읽고 쓰고 셈하는 것처럼 쓴다라는 건 굉장히 도구적 활용이고 그 도구적 활용에서 뭐 많이 나오는 게 워드 프로세서라는 걸로 대표되는 그런 활용 능력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배웠던 것들은 그런 파워포인트도 안 배웠어요. 파워포인트 조금 늦게 나온 것 같은데 한글 뭐 이런 거 잘 다루는 방법 그다음에 아까 말했던 파워포인트 뭐 엑셀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은 ICT 소양이 갖추어졌다라고 봐도 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학교별로 컴퓨터실이 구축되면서 학교당 컴퓨터실 하나 정도는 있게 되고 학생들이 컴퓨터를 만져볼 수 있는 정도의 상황이 됐습니다. 물론 이 시기에 가정의 PC 보급 대수는 확 늘어났기 때문에 집에 컴퓨터가 거의 있었어요. 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PC 통신 뭐 이런 것도 나오던 시기라. 자, 2007 개정 교육과정. 이제 개정 교육과정이라는 말이 붙으면서 조금 더 강화되거나 폐지되거나 이런 식인데 여기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뭐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초중등학교 정보통신 교육 운영 지침 폐지, 학생 정보 소양 인증제 시행 계획 폐지가 이루어집니다. 이때를 중고등학교 선생님들 정보로 과목명이 통일되고 정보교육의 침체기라고 많이 부릅니다.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당시에 중고등학교에 있는 정보 선생님들이 많이 잘리진 않았어요. 그 사람 잘리긴 좀 어렵고요. 전과를 많이 하셨어요. 왜냐하면 시수가 안 나오니까. 시수가 안 나온단 말은 학교에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무슨 의미냐면 이제 더 이상 신규를 뽑지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기존에 있던 선생님들도 다른 과로 전향을 많이 시켰어요. 자, 왜 그랬냐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이런 흐름이었던 거예요. 이게 너무 이제 활용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아니 한글 국어 선생님도 할 수 있고 수학 선생님도 할 수 있는데 PPT 야 사회 선생님이 자료 많아서 더 잘 가르치는데 정보 선생님 필요해가 된 거죠. 어, 그러니까 이런 게 방향에 따라서 크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 정도 다룰 수 있으면 되지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정보 교과란 것이 굉장히 축소되는 시기입니다. 자, 그러다가, 자, 2년 만에 2009 개정교육과정 나왔어요. 자,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2011년부터 해서 스마트 러닝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스마트 러닝. 자, 스마트 러닝이 뭐냐. 이것도 이제 세계에서 좀 세계적인 변혁을 봐야 돼요. 야, 이 장표 하나로 지금 아주 길게 설명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라서 그래요. 자, 이거 앞으로 여러분들 이 표 하나 가지고 있으면 그래도 정보교육과정의 변천사는 딱 한눈에 들어올 거예요. 여기다 제가 설명해드린 2022까지만 자, 기억하면 될 거예요. 자, 다시 설명해 줄게요. 여기에서 스마트 러닝이라는 것이 뭐냐면, 스마트라는 말에서 딱 떠오르다시피, 똑똑한 거? 그런 거 아니고요.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 이제는 스마트폰이란 말도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그죠? 그냥 폰이라고 하지. 폰은 다 스마트폰이니까. 근데 당시에는 이 스마트폰이란 것이 아이폰이 들어오면서 처음으로 대두됐던 시기예요. 근데 알다시피 이 스마트폰이란 건 산업계에 엄청난 영향을 주잖아요. 기존에 우리가 통신기기로서 생각했던 이 전화기가 이게 컴퓨터가 돼버린 거잖아요. 누구나 손에 컴퓨터를 들고 다닐 수 있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굉장히 큰 파급력을 가져옵니다. 새로운 산업 생태계가 하나 생기고요. 앱 하나 만들면 떼부자가 될 수도 있고, 그죠? 뭔가 정부에서 멋진 거 하나 한다 그러면, 야, 앱을 만들어야지. 라고 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시기예요. 야, 그러면 이제 교육도 변화해야지. 라는 게 나온 거예요. 그런 사회 분위기에 맞춰서 가야 되니까요. 그리고 필요에 따라지니까. 자, 그러면서 스마트 러닝이라고 이름을 짓게 되고요. 이 스마트 러닝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또 변화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뭐 클라우드 교육 기반 조성, 정보와 전략 수립, 이 클라우드도 뭐 여전히 중요하지만 이 스마트 러닝이라는 게 등장하면서 뭐가 중요해졌냐면 소프트웨어라는 게 중요해진 거예요. 이것도 여러 가지가 좀 복합적으로 드러나는데, 이 소프트웨어라는 게 기존에는 그럼 중요하지 않았냐? 물론 중요했죠. 중요했는데, 음,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에 더 집중을 했었던 시기인 거죠. 우리나라 산업 전반적으로. 지금도 제조업 강국이지만, 이 하드웨어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대표되는 것들이 뭐, 삼성의 그런 폰들이잖아요. 옛날에 보면, 어, 뭘로 했냐면, 카메라가 막 몇만 화소고, 뭐, 그다음 무슨, 뭐, 이렇게 모양이 돌아가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었는데, 사실 스마트폰이 되고 보니까, 껍데기보다는 안에 들어가 있는 소프트웨어가 어떠냐. 여러분도 뭐 아이폰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아이폰의 뭐 유려한 UI 뭐 이런 거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UI라는 게 사실 잘 보면 소프트웨어예요, 소프트웨어. 그죠? 어떤 식으로 내가 터치했을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나고 앱에서는 어떤 기능을 제공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진 거란 말이에요. 야, 그러고 보자고. 야, 우리도 그러면 소프트웨어 하자라고 봤더니 야, 기존 교육과정 한번 보세요. 정보 선생님들 뭐 거의 다 안 뽑고 막 교육에서 떨어뜨려 놨죠. 그러면서 우리 애들 컴퓨터 잘 쓰는 거 뭐나 봤더니 그냥 한글하고 PPT하고 이런 활용 능력만 있지 소프트웨어를 직접 개발하거나 내가 디자인하거나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들이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소프트웨어 교육을 굉장히 활성화하고 하나의 교과로서 딱 떼서 해야겠다라는 움직임들이 일어납니다. 해야지라는 붐들이 생겨요. 자, 그러면서 이 당시에는 아직 교육과정에서 정보교과가 의무교과로 사용된 건 아니에요. 아니지만
서서히 뭐 정책학교, 보통 학교에 그 교육부에서 실행을 할 때 그런 식으로 접근하거든요. 뭐 정책학교, 그다음에 연구학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자, 먼저 해봅니다. 어, 그래서 야, 이런 것들이 좀 적용 가능하겠다라는 상태에서 2015 개정 교육 과정이 만들어집니다. 이 2015 개정 교육 과정에서는 이제 과학, 수학, 정보교과진흥법을 제정하게 되고요. 여기 정보교육이란 말이 등장하죠. 이러면서 정보 선생님들을 엄청 많이 뽑았어요. 지금은 꽤 많으시더라고요. 학교에 가면 젊은 선생님들도 많고 초, 중학교 정보교육 의무화. 야,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가 이 과정 자체를 다루게 된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정보교육 진흥을 위한 관련 법령을 제정하고요. ICT 소양 및 활용 중심의 교육 과정을 컴퓨터 과학의 기본 개념과 원리 중심의 교육 과정으로 개정하기에 이릅니다. 자, 이게 우리나라의 현대사를 관통하는 교육 과정 개정사입니다. 이런 식으로 변화되어 왔다는 점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2022 개정 교육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